다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마랑 특파원입니다. 네, 조금 전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전해 주시죠. 네, 뉴욕 3대 지수 바로 10분 전에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0.7%에서 거의 1% 가까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연초부터 계속되었던 이 1월 상승 랠리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다우지수 같은 경우 전장 대비 0.76% 하락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지수 역시 똑같은 하락폭을 나타냈는데요. 전장 대비 0.76% 하락을 하면서 3,900선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가장 낙폭이 컸는데요. 전장 대비 무려 0.96% 하락을 하면서 1%에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오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 간밤 국제금융시장 간단히 살펴보면요. 장기물 미국 채권 금리 같은 경우 소폭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전장 대비 1bp에서 2bp 가량 오르면서 3.39%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화 같은 경우는 소폭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달러 지수 현재 102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2월물 WTI 가격 전장 대비 1.07% 오른 배럴당 80.3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시장이 그야말로 오르지 못하고 조금 오르락내리락은 해도 결국은 약세로 끝나네요. 장중 흐름이 어땠나요? 네, 금융시장은 이제 조금 다시 좀 조심스러운 관망 분위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특히 시장에 큰 악재 혹은 호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모두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요 며칠간에 이제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미 연방준비제도의 과도한 긴축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이 연준이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 좀 틀린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굉장히 이제 역대급으로 틀린 판단을 했고 또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좀 완화적인 흐름으로 들어갔었는데요. 지금 이제 연준이 어쩌면 이 긴축 과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또다시 한번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연준이 이렇게 긴 속도로 긴축을 이어가는 것이 한마디로 실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고 연준 생각처럼 금리를 올리면 이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라는 침체 우려가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소매 판매가 이제 어제 1%포인트 줄어들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고요. 또 오늘 발표된 뭐 작년 부동산 관련 시장 지표라든지 이런 게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의 한 분석가는 지금 현재 상황을 연준이 틀렸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 금리 인상, 추가 금리 인상을 시장과 미국 경제가 견딜 수 있다라고 연준이 보고 있는 이 연착륙의 가능성이 틀렸다라는 것이 시장의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 분석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채권 시장이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2년물 채권 금리가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는 연준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점을 방증을 했다면 현재 2년물 금리는 연준이 또다시 틀렸고 또 연준이 이제 생각처럼 긴축을 오랫동안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피벗을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단기물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연초에 있었던 이 좀 랠리는 좀 힘이 상당히 죽은 모습인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 이번 한 주 동안 3.5% 이상 하락을 한 상태이고요. 나스닥 또한 2% 이상 밀린 상태입니다.
네, 그러게요. 연초에 반짝 랠리 그 이후에 한 번의 휴장이 있었고 이번 주부터 시작된 미국 증시는 확실히 좀 힘이 빠진 모습이 역력한데요. 긴축에 대한 우려라든지 침체에 대한 우려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전해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블랙아웃 기간 앞두고 연준 관계자들 발언도 나오고 있지요. 어떤 얘기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실상 연준 위원들의 공개 발언이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2월 FOMC를 앞두고 이제 파월 의장마저 코로나에 감염된 이런 상태인데요. 오늘 발표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이제 다소 조금 매파적으로 봐야 되는 발언도 있고 혼재된 흐름으로 나왔습니다. 우선 이제 레이엘 브레이너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부의장이 오늘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최근 몇 달 동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제약적인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다소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했습니다. 또 오늘 이외에 이제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도 발언을 했고요. 하루 전에는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도 공개 연설을 했는데요. 이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상의 속도에 관한 조금 완화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에 연준이 이제 한 번에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정도로 신속한 금리 인상을 했지만 이 신속한 인상 속도를 조금 늦추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5bp 금리 인상을 주장을 했고요. 또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다가오는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추가로 줄이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연준 위원들 중에서도 발언이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하루 전에는 이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2월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주장을 하기는 했지만요. 대체로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2월 회의에서는 무난하게 25bp 금리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거의 100%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연준 위원들 여전히 조심스러운 스탠스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말처럼 물론 인플레이션이 둔화한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6%대의 이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아직까지 이 연준이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상당히 인플레가 높은 수준이라는 점 또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연준 위원들은 계속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그 코멘트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이 5% 높게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이제 금리가 결국 최종 금리가 5%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JP 모건 같은 일부 모건 스탠리와 같은 일부 IB에서는 지금 올해 2월에 있는 25bp 인상이 마지막이고 연준이 잠깐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좀 극단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인 중론은 연준이 예고한 대로 최종 금리는 5%를 결국 상회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이제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JP 모건의 최고 경영자인 제이미 다이먼 또한 이런 발언을 다시 한번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다보스 포럼에 참여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 금리가 15%를 웃돌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유로는 기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이제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는 모습을 최근 몇 달간 보여주기는 했지만 경제 기저에 깔려 있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빨리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4.25에서 4.5% 수준이고요. 위원들이 FOMC 마지막 경제 전망치에서 제시한 금리 중간값은 5.1%입니다. 또 미국의 이제 CPI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6.5% 상승하면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 다이먼 CEO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완화는 유가 하락이라든지 중국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둔화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인플레이션은 로켓처럼 치솟았다가 내려오는 속도는 마치 깃털처럼 천천히 내려온다라는 얘기를
얘기가 있습니다. 이 멘트를 이제 많은 연준 인사들도 언급을 한 바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떨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에 나오는 몇 달간의 추가적인 지표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언급들 정리를 해주셨고요. 중요하게 경제 지표 좀 보겠습니다. 간밤에 보면 고용 시장이 여전히 좀 견고하구나를 알 수 있는 경제 지표가 또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매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 지표입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인데요. 지난 1월 14일로 끝난 한 주간 동안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예상외로 하락했다라는 이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이 예상외로 하락했다라는 의미는 실업보험을 청구한 실업자가 그만큼 줄었다라는 의미로 미국의 노동시장이 아직 견조함을 시사하는 그런 지표인데요. 14일로 종료된 한 주간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이 19만 명으로 약 1만 5천 명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상태로 보입니다. 여전히 좀 과열된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으로 해석이 되고요. 물론 이제 전에 드렸듯이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종목에서 굉장히 많은 레이오프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이렇게 테크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정리해고 움직임은 노동시장의 전체적인 그림과는 좀 엇갈리는 이런 얘기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테크에서는 정리해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정리해고가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노동자를 역대급으로 많이 채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런 해고 이후에도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 직원 수는 여전히 2020년에서 2021년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요. 줄인다 해도 사실 뭐 1년 정도 이전으로 돌아가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제 이런 해고 그리고 정리해고가 굉장히 좀 불균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슈인데요. 이 테크 분야에서만 이런 정리해고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서비스업이라든지 아직까지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한 미국의 이런 섹터에서는 이렇게 해고가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빅테크 직원들은 이제 해고가 돼도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해고가 되더라도 거의 바로 이제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직업 유연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빅테크 시장의 이런 칼바람 흐름을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이 안 좋아졌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좀 떼놓고 보면은 여전히 노동시장은 굉장히 과열된 수준이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외에도 오늘 부동산 관련 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지난해 12월에 신규로 착공된 주택은 1.4%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페드가 지난해 엄청 역대급 긴축을 이어왔고요. 이에 따라서 모기지 금리가 상승을 했고 또 주택에 대한 수요 또한 둔화가 됐습니다. 그 여파로 신규 주택 착공이 넉 달 연속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 한 해 동안으로 봐도 신규로 착공된 주택이 이제 3% 가량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감소세를 나타낸 것이 2009년 이후 처음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은 아무래도 작년에 2009년 이후, 즉 금융위기 직후 이후에 최악의 한 해를 보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결국 정리해 보면 고용은 타이트하고 경기는 나쁘고 시장이 요즘 제일 싫어하는 그 컨비네이션이네요. 그래서 어제 시장이 이 두 뉴스가 좀 약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금만 더 길게 보면 지금 시장이 제일 걱정하는 건 역시 뭐니 해도 연준이 과도하게 긴축을 할까 그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관련돼서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주 후반부터 좀 경기 침체 공포, 그리고 연준이 과도한 긴축을 할 것이다라는 공포감이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외신도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과도한 긴축에 대한 공포가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고 또 경제 연착륙 가능성까지 위협시키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CNBC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중요한 것은 미래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물가 상승률은 우리 이제 다 넘어선 산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연준이 과연 경제에 얼마나 피해를 입힐지가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연준이 이 경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상의 규모의 긴축을 단행해 연준이 주장을 하고 있는 연착륙 가능성이 상당히 좀 흔들릴 수 있다,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지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준이 무슨 일이 있어도 매파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인지하는 것 또한 하나의 문제라고 이제 CNBC 방송은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연준이 덜 매파적으로 되거나 경제 지표가 개선돼야만 연준이 주장하고 있는 이 경제 연착륙이 가능해질 텐데요.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 소매 판매라든지 부동산 지표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면서 이런 연착륙 가능성에 상당히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는 부정적인 의견들, 좀 경계하는 의견들이 좀 더 많아 보이는데요. 시장에는 언제나 좀 양쪽의 의견이 있게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 혹시 있을까요? 네.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JP모건 시장의 최강세론자조차도 1 분기에는 주식이 좀 더 추가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주장을 한 내용을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이와는 반대로 상반기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증시의 서프라이즈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한 IB가 나왔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인데요. 약간의 의외의 분석이기는 합니다.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의 분석가가 이런 전망을 전했습니다. 이 분석가는 거의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100% 보편적인 컨센서스로 올해 상반기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보다는 자기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시장이 훨씬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고, 그런 의미로 이제 상방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월가의 전략가들이 셀 전망, 매도콜을 내고 있지만, 자신은 상반기 주식시장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는 서프라이즈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에는 이 페드입니다. 페드가 이 경기 침체 우려에 이제 두 손을 들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되돌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채권 시장은 이런 흐름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실적 관련돼서 우리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데 어제 실적 관련된 것들은 뭐가 있었나요? 네. 지금 장 마감 직후에 한 10분 전쯤에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빅테크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혼조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어닝 같은 경우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미스가 나왔지만 이 순구독자 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좀 자세히 보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 EPS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 0.12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예상치였던 0.45달러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고요. 좀 어닝 부분에서는 미스가 난 상황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78억 5천만 달러가 나왔고요.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순구독하는 이 회원수인데요. 글로벌리 유료로 돈을 지불을 하고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는 순구독자 수가 766만 명으로 이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 예상치였던 457만 명에 비해서 좀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766만 명 늘어나면서 예상치보다 더 많은 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방금 막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주주들에게 어떻게 해석이 될지는 아무래도 이제 내일 장에 가봐야지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즉각적인 반응은 시간 외 거래에서 넷플릭스의 주가가 6.5%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내달 초까지 빅테크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게 됩니다. 내달 2일에 애플의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빅테크 종목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우선 애플 같은 경우는 강보합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은 일제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구글과 메타 플랫폼스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오늘 또 1% 가까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테슬라에 대한 월가에 콜이 굉장히 흥미로운 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또 월가에서 테슬라를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이 분석이 나왔습니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 월가 투자은행인 파이퍼 샌들러가 테슬라의 지금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그리고 또 테슬라가 가격을 최근에 인하를 하면서 이에 따라서 좀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테슬라를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IB인 도이치뱅크 또한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테슬라가 올해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최상의 종목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런 매출을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주가가 급 반등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도이치뱅크가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골드만삭스 역시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이제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 빅테크 종목 중에 메타 플랫폼스도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JP모건이라든지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 메타 플랫폼스를 올해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메타 플랫폼스가 정말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하우스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되는 실적은 다소 부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견해를 전했는데요. 애플이 이번에 발표하는 실적은 다소 부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우량주이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 또 실적 발표한 종목 중에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자 업체 P&G가 있습니다. P&G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에 대체로 부합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외에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비디오 게임 업체인 로블록스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로블록스에 대한 이 투자 의견을 매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내렸다라고 했고요. 이 같은 소식에 주가가 장중에 6% 이상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 자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임하람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